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채안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시간 그 문자 중에 예. 왜 저 김준일 평론가님께는 장성철 소장님처럼 소장님 뭐 님자 안 붙이고 씨라고 하느냐 문자를 보내신 분이 아무렇게나 있어서 하세요. 네. 혹시 준일 씨 어머님이 보내신 이모님이 보내셨나? 누님이 보내셨나? 뭐 제가 출연하는 방송이 너무 많아서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을. 예. 오늘은 제가 공평하게 저도 장성철 씨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소장님, 평론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그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됐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제 할 예정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 강인 것 같아요. 김민석 전 총리가 네. 가장 많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좀 그렇게 나와요. 뭐 네. 권리당원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민주당 지지층 또 호남에 있는 민주당 지지층 지지자 뭐 이런 분들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여론조사에서 2등인 정청래 전 대표를 뭐 2배 정도로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면 네. 확실히 승기를 좀 잡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정청래, 송영길 이 두 분은 좀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오차 범위 내에서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대로 흐름이 쭉 가면 네. 결국에는 김민석 전 총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정청래 대표가 좀 힘에 겨워 보인다. 네. 그것은 강력한 오른팔 왼팔이었던 유시민, 김어준 씨가 약간 좀 뒤로 빠져있다? 정청래 전 대표랑 좀 거리두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좀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돼서 이대로 쭉 간다면 김민석 후보가 거의 뭐 그냥 압승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예측을 해봅니다. 정 전 대표는 왜 출마 선언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등록일 날 한대요. 등록일 날. 다음 주 등록일 날. 15, 16일이 등록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장 소장님 지난번에 안 그때쯤에는 나올 수도 있다는. 지금도 저는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네. 나갈 거면 이제 사무실 어디서 좀 구하고 뭐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사무실을 지금 여의도에 예. 구한다는 얘기가 좀 없어요. 지금 송영길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사무실 구했어요. 네. 구해가지고 이제 세팅 다 끝냈어요. 인테리어 끝냈어요. 예. 근데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못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계속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집권 세력의 분란을 막고 혼란을 막고 국정 운영 뒷받침하기 위해서 평당원으로서 백의종군하겠다라고 전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아니 뭐 평론가님. 김민석 캠프 관계자세요 지금? 아니 정청래 안 나온다. 김민석이 원탑이다. 그러니까. 뭐 거의 이렇게 편파지네. 편파 좀 발언하시는 분. 그럼 정청래 대표 편 좀 들어주세요. 제가 네. 저는 항상 데이터로 얘기하잖아요. 작년에 있었던 전당대회 정청래 박찬대 여론조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지난해 7월 15일부터 17일 한국갤럽이 성인 1000명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그때 네.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론조사가 일반 여론조사 정청래 30, 박찬대 29 팽팽하게 나왔어요. 네. 민주당 지지층 정청래 47, 박찬대 34. 네. 정청래 후보가 14%포인트 앞서는 걸로 그랬네요. 나왔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결론은 권리당원 정청래 66, 박찬대 33, 국민 여론조사 정청래 60, 박찬대 39. 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네. 이 실제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원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이퀄 당원이다. 이렇게 권리당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인즉슨 그럼 정청래 전 대표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유리하다라고까지 볼 수는 없어도 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만큼 확 벌어져 있지 않다. 생각보다 팽팽하다. 제가 보기에는 55대 45? 뭐 이 정도 느낌? 네. 예, 뭐 이건 가봐야 아는데 근데 그때는 2명이 나왔고 이번엔 송영길 후보까지 있으니까 더 이제 좀 분포가 달라지겠지만은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한테 표를 줬던 권리당원 66%. 네. 이분들이 물론 이제 이탈이 있겠죠, 당연히. 이탈이 있는데 한 번 내가 줬던 후보에게 표를 회수하고 다른 후보에게 던지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내가 국힘 찍으면은 계속 국힘 찍습니다. 민주당 찍으면 민주당 찍고 물론 이제 이게 정당을 넘나드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를 주저앉히려는 그 음모를 더 이상 펼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흐름이나 네. 분위기나 구도를 보면은 정청래 대표에게 좀 유리해 보이지가 않고 네. 이게 민주당 지지층이나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공포감이 있어요. 어떤 공포감이냐면 이거는 송영길, 김민석 그리고 많은 이제 비정청계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정청래 대표 되면요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이에요. 뭐 그 얘기는 많이 나오죠. 국정 운영 못해요. 이 공포감과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까지 불러일으킬 정청래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할 만한 이득, 요인 효과가 있느냐. 네. 그것은 조금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서. 검찰 개혁, 보안수사권 폐지, 정청래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작년의 사례를 좀 대입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당대표 그 선거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호투표제를 적용한다고 했다가 이게 정청래 전 대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뭐 다시 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선호투표제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저는 좀 헷갈리던데. 이게 이제 뭐 당원 당규의 위반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 내부에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돼 있는지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당원에는 당대표를 과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당규에는 과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준위 등에서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전당대회 있어요. 준비위원회에서. 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당원은 당규에, 당규는 전준위에 맡긴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당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선호 투표를 경선 후보자 3인 이상의 경우 실시한다.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작년에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작년에는 2명만 나오니까 이게 사실상 2명이 나오면 결선 투표제가 되는 건 무조건 과반이 나오자 한 사람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안 한 거고 선호 투표제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MVP 투표 야구나 뭐 이렇게 축구나 농구 이런데 MVP 투표하면은 그 투표하는 사람들이 그 기자단이든 뭐 투표하는 사람들이 1순위 뭐 예를 들면 예입니다. 1순위 마이클 조단, 네. 2순위 르브론 제임스, 3순위 스테판 커리 뭐 이렇게 네. 적는 거예요. 그러면 표를 이렇게 이제 합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과반이 나올 때까지 이거를 하순위부터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은 3명이라서 그러는데 외국에는 이제 아일랜드나 호주나 뭐 뉴욕시나 이런 데서 이제 선호투표제를 해요. 그러면은 후보가 여러 명 나와요. 6명이 나왔다고 치면은 6명을 다 쓰는 거예요. 네. 나는 1순위는 뭐 조지 마이클, 2순위는 뭐 누구, 3순위는 누구 해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첫 투표에서 과반이 나와버리면 끝나는 건데 과반이 안 나오잖아요. 네. 6명씩이나 나오면 그러면은 6등표를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2순위로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6등표는 컷오프, 그러니까 잘라고 2등을 한 거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2등은 그러면 뭐 그 누구는 A 후보는 20%, B 후보는 25%, C 후보는 뭐 34%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과반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과반이 안 나와. 그럼 또 5등을 또 잘라. 그리고 또 나눠줘. 4등은 또 잘라. 그러니까 5등은 탈락시키고 5등의 표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순위를 쓰는. 받은 그 분포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호투표제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시간과 돈이 절약된다. 네. 뭐냐면은 결선 투표를 하려면은 일주일 있다가 뭐 예를 들면은 또 다시 투표를 치르려고 하면은 돈과 시간이 들잖아요. 바로 현장에서 결과를 볼 수가 있다.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정청래계가 반대하는 건데 이게 선호투표제의 큰 특징이 뭐냐면은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가 표를 못 받아요. 이 무슨 얘기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당연히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2순위부터는 사실은 뭐 엄청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순위에 표를 내가 주려고 하는 거는 호감도가 높은 사람 아니면 내 1위하고 비슷한 사람을 네. 주고 막 호감도가 낮거나 너무 공격적이면은 표를 안 주는 거예요. 꼴찌로. 그래서 이 선호투표제 장점이 뭐냐면은 네거티브를 덜하고 정책 위주로 선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선명성이 덜 드러나요. 네. 이 선거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왜 정청래가 이걸 반대하느냐. 그러니까요. 이제 첫날에는 그냥 문제제기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반대했잖아요. 바로 답이 나왔잖아요. 본인들이 그 캠프에서 판단하기에 정청래 비호감도가 높아서 2위 표를 못 받겠는 거야 이거는. 그럼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뭐 가뜩이나 이제 김민석, 송영길이 손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안 줄 것 같은 거야 2위 표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돼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 게. 장 소장님 이해되셨어요? 김준일 평론가님의 이제 워낙 설명을 잘 충분한 해주셔가지고. 설명에, 네. 친절한 설명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정청래 대표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다 바꾸자고 지금 룰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어떤 형식의 결선 투표자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결선 투표 가나 아니면 선호 투표 가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 측에서 좀 경선에 참여하지 않거나 나중에 경선에 불복할 명분을 좀 축적해 가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원 당규를 쭉 살펴보니까 그냥 선호투표제를 전당대회 때 전준희의 결정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뭐 더 잘 알겠죠. 그 당시에 이 당무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킬 때 조승래, 최민희 이런 분들도 다 그 자리에 있었고 찬성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룰이 우리한테 불리해 나 안 할래 그냥 이러한 명분을 좀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순회할 때 그 순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가 이제 정청래 대표의 그 고향이니까 네. 전준희에서 충청도에서 시작해서 충청도에서 끝나는 이걸로 결정을 하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측에서 이거 정청래 대표 유리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막 이랬는데 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해명을 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통으로 체육관을 빌려야 되는데 이 빌리는 날짜가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니들이 해라. 우리 못 빌리다 더 이상. 이래가지고 이거는 좀 일단락된 것 같아요. 네. 별 문제 없이. 뭐 어느 지역에서 시작하고 어느 지역에서 마무리하느냐가 또 그 중요한가 보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경선했을 때도 예를 들면은 광주가 3번째였어요 그때. 네. 근데 그쪽에서 확 표가 나오면서 1등을 노무현이 처음으로 1등을 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반전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서 어떤 지역이 자기 지역이 어느 몇 번째 순서에 배치가 되냐 자기가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이런 게 유불리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내부에서는. 네.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항상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는데 민주당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주. 뭐 제주 인천을 같이 묶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부울경 네. 그다음에 뭐 호남 뭐 이렇게 하면 충청 그다음에 서울 경기 뭐 강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보통. 그런데 갑자기 충청에서 시작하고 마지막에 대전에서 끝난다. 일단은 마지막에 전당대회 치르는 그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경기가 아닌 적이 없어요. 그게 뭐 서울 중심주의다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중앙당이 거기 있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서울이 아니고. 대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충청도 금산 출신인 정청래 대표가 충청에서 시작해가지고 시작과 끝을 충청도 한다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 후보 측이 문제 제기를 했다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김민석 핵캠프에서 얘기하는 거는 야 우리도 이거 순서 받아들였잖아. 니네 그러면 이거 선호투표제 처음에 찬성했잖아. 그냥 받아들여.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어제 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김민석 전 총리가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업날 CCTV 공개하면서 김 전 총리의 표결 불참 의혹을 김어준 씨가 털어줬는데 김어준 씨는 또 친정청래계 아닙니까? 네. 네, 이게 웬일이에요? 안녕 정청래 미안해 이제 더 이상 당신 편만 못 들어주겠어. 혼자 열심히 해봐. 나 응원할게. 화이팅. 이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정청래 대표가 좀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또 정청래 유시민 이 두 분이 합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내고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유시민 전 작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 구독자도 좀 떨어지고 조회수도 좀 떨어지고 그런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접근을 해봤을 때 내가 뭐 굳이 뭐 정청래 대표를
그냥 편 들어주고 당대표 만드는데 내가 그냥 선봉에 쓰는 거 내가 왜 내 손에 감수하면서까지 내 왜 그래야 돼? 라는 현실적인 자각이 이제 깨달아진 것이 아닌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변심을 할 수 있어요? 그게요. 정청래는 도구였고 결국의 목적은 조국이었다라고 저 이 자리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2030년을 바라보는 그렇죠. 2030년에 조국을 이제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 그거에 징검다리 도구로 정청래 대표를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닌 것 같거든. 이제 자기한테 크게 이제 좀 손해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큰 나중에 최종 목적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일단은 정청래 대표에게서 좀 발을 빼고 다른 분들에게도 좀 자기의 다리를 좀 걸쳐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큰 그림이 있다. 네. 네. 맞습니까?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김어준을 너무 물로 본다. 김어준은 쪼이지 않아요. 평생의 모토가 쪼이지 마로 살아오신 분인데 지금 이거 쫄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그 CCTV 의혹은 어디선가 또 뭐 국회에서 볼 수도 있고 어디선가 네. 언론이 취재해가지고 보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공평한 언론인지 그러니까 털어줄 건 털어주고 뭐 핵심적인 거 질문할 건 질문하고 이렇게 그렇게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보여지기 위해 한 거지 김민석 편을 어떻게 들 수가 있겠습니까? 김민석 총리하고 얼마나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예전에 서울시장 여론조사 꽃에서 계속 후보로 넣으니까 총리실에서 넣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내 맘이거든? 내가 넣을게 이렇게 했지. 대통령이 싱가포르 순방 갔는데 왜 회의를 안 열고 국정을 제대로 안 하냐 그러니까 김 총리실에서 발끈해서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허위사실 퍼뜨리냐 한번 또 부딪혔지. 그리고 미국에 이제 벤스 부통령 만나러 가니까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다라고 해가지고 또 발끈했지. 계속 부딪혔어요.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김어준이 김민석 총리한테 줄 쓴다고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굳은 심지를 가지고 가시라. 이렇게 김어준 씨를 폄훼하고 음해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김어준 씨는. 그 이제 CCTV 영상을 보셨잖아요. 네. 완전 편집된 거잖아요. 네. 그 김민석 총리 것만 이렇게 꼭꼭 집어서 이렇게 편집본 아니겠어요? 네. 국회에 얼마나 많은 CCTV가 있었겠어요. 본회의장 CCTV도 있고 네. 외곽에도 그냥 군데군데 CCTV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있는 곳은 국회 사무처일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정말 몇 날 며칠 밤을 날 세워가지고 그렇게 김민석 당시의 의원이 정말 헐레벌떡 막 이제 담을 넘어가면서 투표장 가려고 막 뛰어가고 문 찾고 막 이런 것들을 알리바이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네. 누가 있겠냐고요 그거. 누가 만들었겠어요. 김어준 씨가 그럼 전반적으로 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 편집을 했겠냐고요. 결국에는 추측인데 네. 김민석 의원실이나 김민석 의원을 좋아하는 의원실에서 그 영상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 편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고 있다가 저는 그냥 김어준 씨한테 나 출연할 테니까 이거 틀어줘라. 이렇게 저는 거래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걸 틀어줬다라는 것 자체가 그 김민석 후보가 가장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공격당할 개업날 왜 당신 투표 안 했어? 네. 이러한 공세를 그냥 정리해 준 거거든요. 그 여러 의원이 공격했잖아요. 그거 갖고 추미애 그러니까 의원. 감기약 성분도 공개해라 막 이럴 정도로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이었는데 그걸 김원준 씨가 정리해 줬다라는 것 자체가 뭐 김민석 편을 완전히 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정청래 대표 미안해. 내가 당신 편만 못 들어줘. 계산 빠른 네. 김원준 그렇게 씨. 좀 보험을 든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해 볼게요. 윤리위원회 재가동되면서 이제 내부 반발 상당히 큽니다. 뭐 당내 소장파는 연판장, 뭐 집단 행동 가능성 제기하고 있고 조경태 의원 어제 나오셨었는데 뭐 장동혁 대표 후에 이제 마치고 가셔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장동혁 대표 제명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한장판이죠. 뭐 이제 당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는 질풍노도의 시기 같아요. 지금 가출해요. 오늘도 한성수 국무총리 원래 면담이 있었는데 뭐 광주에 가가지고 우리 그 비극적인 일을 당한 그 일 때문에 광주경찰서장을 좀 만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잠깐 한성수 만나고 이제 갔어도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부실 선거, 재선거 이걸 갖고 전국적인 장애 집회를 계속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당 밖에 외부에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 안에 있으면 맨날 당신 사퇴해라 막 손가락질만 바꿨다니까. 네. 근데 거기 나가면 와 장동혁 사랑해요. 정말 장동혁 대표 화이팅 막 이렇게 응원받으니까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저 사람이 당대표로서의 과연 리더십과 자격이 있는 것이냐. 혼자 다니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 정도만 데리고. 네. 저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의원들 최고위원들 그럼 당의 의원들 다 같이 가가지고 집회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동떨어져 간다고요. 그건 자기가 고립되어 있다라는 거를 자백하는 거고 조경태 의원은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경선에 참여했고 졌잖아요. 네. 상당히 이제 내란 동조 세력이 국회 그 의장석, 부의장석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다른 당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찍어주지 말라 한 거는 이거는 당에서 징계를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일단 뭐 민주당이 막 어수선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면은 이제 눈살이 찌푸려지다가도 국힘을 보면은 민주당은 선녀네. 약간 상당히 멀쩡한 정당이잖아 이 당은. 서로 대화도 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진짜 막장극이다 제가 보기에. 이게 그리고 뭐 약간 내 주제만 주제가 아니라 소재만 바뀌지 똑같은 얘기가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어요. 징계를 하네 마네 어디로 장외로 갔네 안 갔네.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이 실종됐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는 안에서는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정치를 할 만한 동력을 찾지를 못하니까 밖에서 네. 나가서 이제 피켓 시위도 하고 마스크 쓰고 하는데 너무 말이 거칠어요. 어제 이제 그제 그 피켓 뭐 든 거 본인이 손글씨로 직접 쓴 거예요. 글씨를 궁서체로 잘 쓰시더라고요. 아주 진지하게. 근데 뭐 제명아 고등학생이랑 싸우지 말고 뭐 나랑 싸우자 뭐 이런 거 막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를 존중해줘야죠. 이재명 대통령 뭐 무슨 극존칭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이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중도층에서도 눈살 찌푸리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와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1야당 대표인데 너무 소수를 보고 자기 극단적인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좀 피할 수가 없겠다. 네. 네. 장미꽃을 사줘야 되겠어요. 그때 왜요? 단식할 때 장미꽃 한 송이를 두고 막 시도 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상당히 좀 본인의 마음의 평화도 얻고 네. 온화한 이렇게 장미꽃 바라보는 그런 표정도 되게 좋더라고요. 언제 가실 겁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장미꽃 다발을 좀 네. 사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거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국힘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수사권까지 없애는 것이 맞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안수사권을 없애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경찰이 현재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은 상당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네. 생각이 들고 현존하는 최고의 전문적인 조사 수사기관은 검찰 수사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의 역량과 노하우를 그냥 없애버린다? 영향을 못 끼치게 한다? 그게 과연 국민들의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을 고친다라는 것은 주어가 국민이어야 되는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나 일부 의원들은 원한과 분노 때문에 검찰에게 정말 티끌만큼의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은 이거 부작용 크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의원 나리들 좀 제대로 좀 생각하고 결정해 주세요. 막 이렇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전당대회 이후에 조금 더 제도와 틀을 고치는 것은 좀 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장윤기 사건 두고 이게 경찰의 수사가 공정한가 책임 있게 하고 있냐에 대한 또 문제 제기도 있잖아요. 아니 뭐 당연히 그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장윤기 사건으로 이제 보안수사권이 다시 이제 주목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민주당의 DNA를 봤을 때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말씀은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당 강성 열성 지지층들의 그 멘탈리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사회 개혁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치 유튜버들이 항상 땔감을 줍니다. 이분들을 정치적 흥분 상태로 만들어야지 지갑을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에 뭔가를 행하고 있고 그래야 막 이제 열성적으로 그래서 그런 정치적 흥분 상태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 검찰의 어떤 거대 악을 무찌르는 이런 서사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게 보안 수사권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서 지금 검찰 개혁이 됐든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사법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오래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엉망진창이 됐다. 그러니까 뭐 이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이미 예를 들면은 1인당 수사경찰 한 명이 2020년에 108건을 처리했는데 지금 작년에는 134건. 엄청 일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안 수사고 뭐고 무슨 뭐 암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지금 경찰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일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능력을 다 그러니까 인지 수사를 못하게 처음에 수사 착수를 못하게 하는 것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미 경찰에서 들고 온 수사까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민주당 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결과만 책임져.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제가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7일부터 정통망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는데 이게 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아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논란이 많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 부분은 시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좀 입틀막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 조금 과도한 지적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딥페이크라든지 허위사실이라든지 뭐 사이버 레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만큼은 어떠한 처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것을 방미통위에서 판단을 해서 뭐 10억 원의 과징금이 내리는 부분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한 그 판단을 허위, 조작, 사실이라는 것을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점인데 어쨌든 일단 시행을 해보고 또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가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이거를 관리할 책임을 일단 지운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건데 방미통위가 어제 고시를 한 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DC 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X, 틱톡 네. 여기가 관리 의무가 있다. 허위 조작 정보가 있으면은 어떻게 할지를 니들이 책임져라.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너희한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매기겠다고 해서 그러면은 네이버가 한 12조 되거든요. 그러면 1조 2천억 원까지 매기겠다고 했으니 말이 안 된다라고 저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 이제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서비스가 그러면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삭제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운영 기준이 있고 그거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럼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당사자한테 고지하는 의무가 있어요. 무조건 일단은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너한테 이걸 알리고 우리가 이런 조치를 했다. 이의 제기가 있으면은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을 개인한테 매기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은 오해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유튜버들한테 매기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직전 3개월 동안 올린 유튜버 그거에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하나 클립 올리잖아요. 네. 평균 10만이 넘어야지 뭐 20만 뭐 5만 하면은 이제 그게 평균 15만 뭐 10 뭐 얼마 되잖아요. 네.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니들은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제 매입과 니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론이야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레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너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돈 벌어? 그러면 옛날에는 손방망이니까 그래 나 벌금 내서라도 나 이거 계속 조작할 거야 이런 사이버 레카들이 많았는데 너 이제는 돈까지 너 해가지고 이거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약간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게 약간 허위 조작 정보가 뭔지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 하나.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 삭제할 우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막 해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도로 겁박해가지고 보도를 못하게 할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다 나왔고 그게 실제 얼마나 되는지 그런 우려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너무 유튜버들 너무 문제가 많아요. 사이버 레카들은 문제가 많아서 그렇죠. 좀 규제는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